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조선 후기의 농업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선 전기 것도 가볍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됐냐? 먼저 언제가 되지만 조선 시대에서 조선 전기가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라면 임진왜란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자, 일단 이 조선이란 나라는 중농, 억상 정책을 해요. 자, 중농, 억상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은 멸시하는, 상업은 천대하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굉장히 장려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대왕 때는 농사직설이라고 해갖고, 농사직설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기후에 맞춘, 우리 땅에 맞춘, 우리나라 기후와 우리 땅에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가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농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을 장려했는데 문제는 조선 후기 와서 몇 가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선 후기 와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농법 개량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농법을 개량한다. 이게 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모든 땅이 황폐화됐어요. 이렇게 땅이 황폐화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젠 같은 땅에서 더 많이 나오는 농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조선 후기에 무엇이 나오냐? 모내기법이라는 게,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게 돼요. 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되느냐? 그 전에는 모내기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모내기법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 처음 시작하면 고려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고려 말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언제? 조선 전기에 좀 더 남부지방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었냐? 다른 이유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요, 노동력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게 돼요. 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모내기법의 반대말을 발음은 직파법이라고 얘기해요. 직파라는 건 바로 뭐냐면 논에다가 벽실을 직접 뿌리는 거예요. 직접 뿌리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논에다가 벽실을 직접 뿌리면 벼가 먼저 자랄까요? 아니면 잡초가 먼저 자랄까요? 잡초가 훨씬 더 먼저 자라게 되죠. 이렇게 잡초가 잘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젠 벼가 못 자랍니다. 쌀이 못 자라요. 이게 바로 문제야. 그래서 농민들은 뭘 해야 되냐? 매일 가서 잡초를 뽑아야 돼요. 잡초를. 그래야지만이 벼가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벼농사 지을 때 노동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 잡초 뽑기, 다른 말로는 김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헌데 이거라는 게 직파였는데 모내기법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논에다가 직접 심지 않고 모판이라고 해갖고 딱 작은 땅에다가 아주 촘촘하게 벽실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집중 관리해갖고 요만큼 자랄 때까지 길러줘요. 요만큼 자랄 때까지 길러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모내기법은 다른 말로는 한자는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양이란 말이 바로 뭐냐면 그 요만큼 자란 걸 옮겨서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양이란 말이 옮겨서 심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 자, 그걸 옮겨서 심을 건데 옮겨 심기 전에 논을 한번 싹 갈아줘요. 논을 한번 싹 갈아주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잡초 제거가 바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논을 한번 싹 갈아주고 거기다 물을 이만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모판에서 키운 애들 중에서도 건강한 애들이 따로 있어요. 이 건강한 애들만 골라서 따로 이렇게 꼭꼭꼭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 논에 온 애들은 이만큼 자란 애들 중에서도 건강한 애들만 골라서 심었다. 거기다 그것도 간격 맞춰서 심어줬다. 이만큼 자란 애들이다. 그런데 잡초는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벼가 이길까요? 아니면 잡초가 이길까요? 벼가 이길 수밖에 없죠. 잡초가 이젠 잘 못 자라요. 이렇게 모내기를 하게 되면 잡초가 잘 못 자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잡초잖아. 이 역경을 뚫고 올라오는 잡초애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쏙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떤 게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잡초 뽑는 노동력이 거의 안 들어가게 돼요. 이젠 잡초 뽑는 노동력이 거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노동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거기다가 건강한 놈만 간격 맞춰서 딱딱딱 심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도 늘어나요. 잡초도 없으니까. 노동력은 절반, 그 다음에 수확량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바로 모내기법의 장점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들 봅시다.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넓이가 이제 커질까 작아질까? 훨씬 더 커지죠. 왜? 들어가는 노동력이 절반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사람으로서 옛날보다 2배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다 농사 짓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작. 이렇게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다 농사 짓는 것을 광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광작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광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변화를 나타나게 돼요. 이 광작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통해 갖고 큰 돈을 버는 부자 농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부자 농민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 광작을 통해서 등장한 부자 농민들을 바로 분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작, 분농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선 후기 모내기법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왕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신분제 변화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죠. 뭘 얘기하느냐? 이 분농들은 이제 돈이 많습니다. 이제 뭐가 되고 싶을까? 양반이 되고 싶죠. 바로 이 분농들이 돈을 가지고 양반을 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양반이 많아집니다. 이게 새로운 사회 변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거는 오늘 얘기할 건 아닙니다. 나중에 사회 변화, 신분제 변화에서 여러분들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내기법은 어떤 방법과 또 연결이 되느냐? 바로 희비법과 연결이 돼요. 희비법. 희비법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퇴비를 주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퇴비를 주는 방법. 이런 모내기법과 그 다음에 희비법이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모작이라는 게. 이모작? 도대체 이모작은 뭡니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쉬워요. 쌀, 보리, 쌀, 보리. 봄부터 가을까지는 쌀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가을부터 봄까지는 무슨 농사 짓는 거? 보리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봄부터 가을까지는 쌀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다시 가을부터 봄까지는 보리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짓는 것을 바로 이모작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먼저 봄부터 가을까지 쌀. 자, 그 다음 벼농사 짓고 그 다음에 보리농사 짓고 했는데 원래는 이 두 방법이 필요한 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한 달 정도 걸려요. 뭐가 걸리느냐? 자, 요때쯤 되면 벽시 뿌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벽시를 뿌려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기 시기라면 아직까지 보리 농사가 끝나지, 보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 자라지도 않은 보리를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벽시 심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그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누가 해결해 줬냐면 바로 모내기법이 해결해 준 거예요. 왜 모내기법이 해결해 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 기간은 논이 필요 없어요. 모판에서 따로 키우는 거죠. 자, 모판에서 따로 키운 다음에 보리 추수 다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모판에서 키운 벼들을 무엇으로 옮겨 심으면, 논으로 옮겨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기간의 문제를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쌀 농사 또 한 번 지었는데 문제는 연속으로 이렇게 3번 정도 농사 짓게 되면 지력, 땅의 힘이 왕창 떨어집니다. 땅의 힘이 왕창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바로 희비법이에요. 퇴비 주는 방법.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퇴비 주고 나서 지력도 올려갖고 또 보리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에 2번씩, 자, 쌀, 보리, 2년에 4번 지으니까 1년에 2번씩 짓는 거죠. 그리고 이 보리 농사는 농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농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보리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벼농사는 지으면 1년에 조세라는 걸 분명히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세 기억나죠? 조선 후기라면 인조 때 바꿔갖고 바로 무엇으로? 영정법 1결당 4두 정도씩 내는 거. 그걸 매번 냈어야 된다. 그리고 조세가 늘어났죠? 뭐가 있었어요? 대동법으로 1결당 12두를 내야 했죠? 그 다음에 균형법으로는 1결당 2두의 결작을 냈어야 했는데 이거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돼요. 바로 뭐냐? 보리 농사는 세금을 안 받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소작을 짓는다 해도 쌀 농사, 벼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는 소작료를 나눠서 내지만 보리 농사에 대해서는 소작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 농사는 짓기만 하면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농민들한테는 이 보리 농사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런 이모작까지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상품작물이 나오게 됩니다.
상품작물은 이 분홍들이 이제 상품작물까지 손대요. 상품작물은 뭐가 있느냐? 인삼,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도시 주변에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것들, 채소들, 이런 것들을 바로 상품작물도 재배하고 더더욱 부자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여기선 제일 까다롭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선. 자, 바로 지대가 변화하게 돼요. 지대가 변화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 되냐? 지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작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작료. 소작료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 자, 여러분들이 소작농입니다. 그렇다면 지주한테 무엇을 빌려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죠. 자, 이 농사를 짓는데 무엇을 하느냐? 자, 이 농사 지은 대가, 땅을 빌린 대가를 내는 게 바로 소작료예요. 그게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니 무슨 얘기냐? 원래는 여러분들 썼던 방법은 타조법이었어요. 자, 타조법. 다른 색깔도 씁시다. 중요하니까, 어려우니까. 자, 타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남부지방부터 새로운 방법인 도조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타조법이라는 건 뭐고 도조법이라는 건 뭐냐? 타조법은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정률지대입니다. 정률이에요. 딱 일정 비율, 정해진 비율만큼 내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무엇으로 하느냐? 2분의 1을 갖다 주는 거야. 2분의 1. 뭐 만약에 내가 자, 여러분들의 땅을 제가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얼마를 내냐? 정률지대면 2분의 1이면 자, 농사를 지었는데 10가마니가 나왔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쌀을 세는 그 단위 중에 하나가 가마니가 있습니다. 가마니가 대략 쌀로는 한 80kg 정도 돼요. 10가마니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땅을 빌린 대가로 얼마를? 5가마니를 지주인 여러분한테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5가마니를 내가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도조법으로 바뀌면 정액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 정액지대가 된다는 건 무엇이 되느냐? 이거는 일정한 액수, 계약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딱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거 약 표시라는 거 약 3분의 1까지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소작료를. 왜 이렇게 3분의 1까지도 줄일 수가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 표현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떤 데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래, 아까도 10가마니라고 했으니까 10가마니가 나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소작농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률지대라고 했다라면 무조건 10가마니가 됐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2분의 1이니까 얼마? 5가마니. 그냥 숫자만 쓸게요. 지주한테 5가마니 내고 그 다음에 소작농인 내가 5가마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나한테 큰 일들이 많아. 자, 그래갖고는 내가 올해 좀 돈 좀 많이 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래갖고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10가마니를 15가마니로 늘려놨어요. 생산량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주가 얼마? 7.5. 내가 얼마? 7.5. 왜? 타조법에선 정률지대니까 무조건 반띵이야. 아, 여러분들 제가 짜증이 나겠습니까? 내가 짜증이 납니다. 왜? 일은 내가 했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득을 더 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뭐 특별하게 더한 거 없는데 와,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고 나는 솔직히 일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늘린 양의 절반밖에 못 가져가니까 나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정액지대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5가마니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무조건 얼마를 준다? 5가마니를 준다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5가마니로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가마니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가마니 갖는 거? 10가마니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 입장에선 열심히 할 생각? 당연히 들죠. 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 내 것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도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 이거는 소작농한테 유리한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또 하나 봅시다.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져요. 왜? 여러분들이 지주고 제가 소작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주할 걸.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타조법이라면 저한테 와서 맨날 지랄지랄 됩니다. 왜? 빨리 열심히 일해. 수확량이 늘어야 내 목도 늘지만 여러분들의 목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맨날 지랄대고 저는 지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냐면 타조법에서는 신분적, 예속적 관계예요.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신분적 예속적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랄되고 저는 지랄을 당하는 관계니까. 자, 그에 비해서 도저법이 되면 제가 줄 것만 주고 받을 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지랄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랄된다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받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 것만 주고 받을 것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경제적 관계, 그 다음에 계약적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줄 것만 주고 받을 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로 바뀐다. 조선 후기에 바로 이런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농업에서 이 부분들 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되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일어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일어난 변화를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1번 김매노 횟수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절감되었다. 딱 맞죠? 일부 농민은 광작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딱 맞죠? 그 다음이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의 수입이 증가하여 자영농이 대폭 증가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틀린 문장이 돼요. 왜 틀린 문장이 되느냐? 자, 일부 농민들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작농들은요, 이젠 소작지를 얻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돼요. 왜 소작지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을까? 한 사람이 더 많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죠. 광작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은 새로운 소작지를 얻거나 아니면 소작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땅이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 공간들을 기존 사람들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막상 소작지를 얻기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이 대폭 증가했다는 틀린 건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영농이 대폭 증가한 시기가 없어요. 농민들은 계속해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광작 경영을 하는 분홍과 토지에서 이탈한 임노동자로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자, 광작으로 부자가 되는 농민들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힘들어지는 임노동자층이 나오기도 해요. 소작지를 못 얻으면 임노동으로 임금 받고 노동해 주는 걸로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 갑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전주의 생강밭, 임천의 한산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밭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으로 손꼽는 곳이다. 손꼽히는 곳이다. 이곳들은 부유한 이들이 이익으로는 원천이다 해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강, 모시, 그 다음에 왕골밭, 이런 것들 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상품작물이에요. 상품작물이 나오면 언제라고 얘기하면 된다?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돈으로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된 분홍이 양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소에서 만든 자기를 징수해가는 향이, 잠깐만. 향 부곡소는 있다, 없다? 없다. 조선 후기에는, 자, 상품작물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는데 향 부곡소는 언제 없어지냐? 고려 말에 다 없어집니다. 조선 전기에 조선 초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정답은 나왔죠. 장에서 감자를 팔고 상평통보를 받는 안악.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감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상평통보라고 해갖고 화폐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소작료로 일정 액수로 정하기 위해 쟁이라는 소작농.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작료로 일정 액수로. 무슨 법? 타조법이 나타났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조선 후기 농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